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좀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결국은 또 여기에 연준 양적 완화 그리고 테이퍼링이 걸려 있다는 이런 이 중차대한 문제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뭐 지금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뭐 이거를 뭐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느니 뭐 이런 표현은 할 필요가 없고요. 원래 잘 아시는 대로 뭐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에 감기 걸린다고 이제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개별 이슈는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바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테슬라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뭐 일단 수치상으로 명목상으로는 예상치를 넘어가긴 했지만은 투매가 나왔죠. 이제 마감후 실적 발표에서 이제 그랬고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봄날은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돈 들어갈 때는 점점 늘어나는데 돈이 벌 곳은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뻔하다. 뭐 이제 이런 그야말로 뭐 흔한 이 경제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뭐 저도 그렇고 개인들도 이제 다 그런 건데요. 다음 이제 자막에서 R&D 비용이 늘어난다. 근데 수익이 너무 뻔하다. 오늘 주가 보실까요? 14.7%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제 올 들어서 보시면은 뭐 40달러 선에서 200달러 근처까지 갔었으니까 이 정도면 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하고 팔고 없는 사람은 빌려서 팔고 테슬라의 대량 매도세가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진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영향을 무조건 마이너스로만 봐야 되느냐. 어제 또 좀 심상치 않은 얘기도 나오고 해서요. 이 관련 내용을 포브스지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테슬라의 무조건 1%는 뭐냐. 이 전기차 테슬라 잘 아시는 대로요. 배터리로 가는 차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갖고 놀던 RC카 장난감 자동차 같은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차 한 대에 배터리 지금 요 노트북 있잖아요. 요거 노트북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7,000개가 차 한 대에 들어간대네요. 엄청나죠? 근데 어저께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가 나중에 수요가 급증해서 납품받는 걸로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면은 배터리를 테슬라에서 자체 공장을 세워서 생산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서 이게 이제 뭐 한간에서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악재라고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테슬라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는 앨런 머스크의 희망사항격의 그런 얘기였다. 내가 뭐 나중에 돈 너무 많이 벌면은 뭐 금고에 뭐 돈을 놓을 데가 없어 뭐 이런 뭐 헛소리들 이제 많이 재미로 하는데 거의 그런 차원이라서 진짜 테슬라가 납품받는 걸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 이미 전기차 시장은 더 커져 있을 거기 때문에 업황 확대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뭐 어제 앨런 머스크가 뭐 우리가 자체 공장 세운다 이거는요. 주제가 앞에 있는 거 그만큼 테슬라가 많이 팔리면 이렇게 뭐 한다는 거고요. 뒤에 주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 이런 거죠. 전기차 뭐 이 전기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도 그린 에너지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데 유로존에서 이런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로존의 경우는 전기료가 뭐 비싼 건 대부분 잘 뭐 알고 계시는데요. 뭐 심지어 영국의 어떤 가정에서는 가계 수입의 10%가 전기세로 나갈 정도로 이렇게 전기료가 비싸다고 하는데요. 이제 상승세가 위험 수준이다.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전기료 굉장히 싼 편이죠. 여기에 비하면은. 근데 이런 유로존의 전기료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는 IEEE 측에서 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에는 유로존 전기세 33%, 그 다음에 2030년에는 41%가 오를 거라네요. 이 전기는 진짜 그야말로 뭐 물이나 뭐 이런 것처럼 거의 뭐 생필품 개념의 그런 물가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걸 전기세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꼭 내야 되는 거. 그만큼 전기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비탄력적이었으면 좋겠는 물가 중에 좀 하나인데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유로존이 이제 뭐 친환경이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영국하고 독일 경우는 그동안 그린 에너지 정책을
아주 뭐 장려를 해가지고 풍력, 태양광 대체 에너지 생산 시설 이런 거를 이제 막 그 확충을 했는데요. 그 결과 전체 전력 생산의 한 몇 퍼센트죠? 22% 정도가 그린 에너지에서 나왔을 정도로 많이 확대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그린 에너지 생산 비용이 너무 이게 많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또 전기세 상승으로 이게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인들이 뭐 이 그린 에너지 뭐 이런 얘기 이제 뭐 흔히들 많이 하는데 뭐 친환경 뭐 후세대에게 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더니 이런 테마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까지 저런데 뭐 국내 태양광 풍력 관련주한테도 제가 또 찬물을 끼얹는 건지 모르겠지만은요. 사실 여기에 이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지구 온난화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허구라는 의견이 지금 뭐 지배적으로 퍼지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이 친환경이나 그린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주고 그것도 결국은 경기 민감주의 성격이 아닌가. 시장 좋을 때 같이 좋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내용 가시죠. 자, 지금 현재 시장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시점이 언제냐 이건데요. 클리블랜드 연준총재 피아날토가 오늘 연설을 했습니다. 주제는 뭐 보시는 대로 그야말로 금융위기를 가져왔고 지금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주택시장의 오늘과 내일, 과거와 미래 이건데요. 이제 다른 건 다 빼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요, 미 경제 회복세를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비긴 와인딩 다운이 이제 이게 뭐 한마디로 줄이면 이제 테이퍼거든요. 양적 완화 축소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확신이 부족하다. 특히 이제 가장 연준에서 벤치마크로서 비중을 크게 두는 실업률이나 고용 쪽이 그렇다는 거고요. 대신에 양적 완화 기조는 더 연장을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 자산 매입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 양적 완화 기조나 분위기는 유지를 하되 강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 이런 거였죠.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금요일에 나오는 10월 고용 지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셧다운 기간 중에 들어있던 만큼 또 이제 변수도 큰데 오늘 노동통계청에서 이제 자꾸 이런 걸 내놓는 거죠. 원래 앞부분 2주 동안에 이제 걸쳐서 하는데 10월 고용지표 공지에서 이번 그 10월 달 지표는 보시다시피 이제 일주일 동안만 하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집계를 20일부터 시작해서 또 집계하는 시간도 좀 다른 때보다 짧고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 고용지표가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자꾸 좀 이 핑계나 면죄부가 가능한 이런 이 발표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유동성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편에서만 생각하면 고용지표가 아주 뭐 엉망으로 나와가지고 양적 완화 축소가 뭐 또 미뤄진다는 이 의견이 힘이 실린다면 뭐 당연히 유동성 측면에서 좋기야 하겠지만은 글쎄요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내놓고 하는 게 일단 10월 고용지표도 그냥 명불허전으로 관심은 많은데 실제 결과에 대한 시장은 또 뭐 그냥 시큰둥하게 시니컬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고 국채 금리를 보셔도요. 오히려 셧다운이 시작됐던 그 시기보다 지금 더 올라가서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고요. 물론 미 국채가 대표적인 이 지구상의 안전자산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지금은 안전자산이고 위험자산이고 뭐고 그냥 다 우리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이 투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또 ECB 유로존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요거를 좀 힌트로 볼까 해서 보시겠는데요. 유로존 소매 판매 10월분이 나왔는데요. 10월 달에 0.4%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감소폭이 예상보다 좀 컸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 보시면은요. 이제 전형적인 이 스네이크인 터널이라고 그러죠. 이 터널에 갇힌 이 뱀처럼 이렇게 이제 가다가 작년 말에 저점 찍고 올 들어서 반등이 이제 시작됐는데 보시다시피 반등폭이 딱 꺾이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소매 판매에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걸 또 이제 뭐 ECB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이끌어낼 만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또 이제 요것도 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유로존 소매 판매 하락분의 대부분이 뭐 금융위기, 뭐 부채위기 잘 극복했다라고 했던 스페인 2.5% 마이너스, 포르투갈은 6.2% 마이너스. 그래서 약간 좀 지표가 왜곡된 감이 없지 않다. 요 두 나라가 좀 너무 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는 보시는 대로 대체로 좀 양호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케로치 기사 보시면은 유로존의 최근의 지표 부진, 뭐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성장 전망을 하향해 버렸고 오늘 소매 판매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가 추가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또 누굽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중앙은행 총재 중에 한 명인데요. 뭐 구두 개입이라도 우리가 뭐 흔히 야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면 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여기서 더 떨어지거나 유로존에 만약에 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뭐 구두 개입 한마디만 해줘도 시장은 화답할 것으로. 하지만 또 이럴 경우에 유로화가 약세로 갈지 강세로 갈지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달러는 어떻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떻고 이런 게 좀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하네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실까요? 수요일 마감에서 0.6% 올랐었던가요? 근데 이제 그 전날 1.8% 정도 내린 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만회했고요. 그냥 이거를 MSCI 한국지수는 외국인들의 투심을 표시하긴 하지만 너무 여기에 이제 일희일비할 지금 현재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 경향이 고점에서 꺾인 상태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이 매수 매도가 뭐 완전히 강도가 정해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힘이 빠진 상태로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이었습니다.